우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공상적 사회주의다라고 했는데 이들과 차별을 하면서 본인들은 과학적 사회주의다라고 합니다. 1848년 네,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하는데요. 마르크스가 그 종의 기원을 보고 이것이 우리 이론의 과학적인 근거,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 역사 발전 5개를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 사회가 원시 공산주의, 그리고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가 라는 것이죠. 생물이 진화를 하는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공산사회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마르크스가 이제 고타 강령 비판에서 한 말인데요. 모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오늘 내가 능력에 따라서 내가 사냥을 하고 싶으면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싶으면 낚시를 하고, 그런데 내 필요가 그대로 분배가 되는, 그리고 계급이 없고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완전 이상적인 세계, 그런 유토피아가 바로 이제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도래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다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배우다 보면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배우게 되죠. 그리고 토대와 상부구조라고 하면서 토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다른 이 사회 이론들과 같이 배우다 보면은 이거가 다른 사회 뭐 이론처럼 굉장히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그냥 여타 다른 사회 이론 중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악하다, 멸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느끼는 정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용진 회장님이 이 멸공 이런 글을 올렸었죠. 멸치 콩나물 가지고 멸공을 올렸더니 뉴스에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시대적 멸공이냐, 사상에 뭐 자유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여타 다른 사회 이론처럼 그냥 중립적인 어떤 이론인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산주의는 사탄 숭배자가 만들어낸 이단 종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 공산주의를 주창한 자들이 정말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말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로빈 굿 펠로우, 이 사람이 이제 혁명이라는 위대한 개척자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 이제 혁명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위대한 혁명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로빈 굿 펠로우다라고 하고 있는데, 로빈 굿 펠로우는 디먼,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롤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지 않냐라고 방어 쉴드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마르크스의 생각이 조금 더 집약적으로 나온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절망자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신은 모든 것을 낚아채 갔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다. 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머리 위 높은 곳에 나의 왕자를 세우겠다.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 그냥 시인 거 아니냐라고 그냥 뭐 문학적인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글을 가져왔는데요. 아래는 리처드 원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마르크스의 하인 헬렌 데무스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다라고 해요.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때 방에서 혼자 기도했죠. 양초를 한 줄로 나란히 켜놓고 줄자 같은 걸 이마에 두르고 말이죠.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는 무신론주의다라고 하잖아요. 무신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보였던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정통도 아니었고 이 줄자 같은 걸 이마에 두른 거 이거는 이제 그 뭐 유대교에서 하는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목사님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교에서 양초를 한 줄로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유럽에는 당시 사탄교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 마르크스의 이러한 사탄 추종의 글들 그리고 이러한 의식들을 보았을 때 그러한 사탄 숭배에 관여했던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마르크스를 보았고요. 근데 또 다른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하일 바쿠닌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일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랑 함께 협력한 사람입니다. 제일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연합한 단체예요. 공산주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를 공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제일 인터내셔널인데 여기에 이제 이 마르크스 그리고 엥겔스가 이 주축이 됩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God and the State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여호와는 가장 허영심이 강하며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불공정하며 가장 피비린내 나는 가장 독재적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였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악으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반대로 여기서 이 영원한 반란자 최초의 자유사상가이자 세계의 해방자인 사탄이 등장한다 라고 해서 여호와가 악이고 여호와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구속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가 사탄이다 라고 사탄을 이 사람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탈린 옆에 있는 사람이 니콜라이 부하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레닌과 같이 혁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요. 같은 책 마르크스와 사탄에 보면은 부하린은 12살 어린 나이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적그리스도가 되기를 갈망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었는지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 엄마가 창녀도 아니었는데 엄마한테 창녀였다고 빨리 고백하라고 강요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마르크스 당대의 사람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오바마 옆에 있는 사람은 사울 알렌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공산주의 활동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Rules for Radicals라는 책을 썼고 급진주의자들을 위한 규칙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 70년대 운동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오바마한테도 영향을 주었고요. 이 사람은 이 Rules for Radicals 무엇을 하자라는 거냐면 이러한 이 급진주의자들을 이 마을 단위에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오르게나이저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오르게나이저가 이 마을마다 가서 이 사람들 용어로 하자면 깨우는 거죠. 그런데 이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이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을 이들에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락 오바마가 이 알렌스키의 그 방법을 적용해서 커뮤니티 오르게나이저로 시카고에서 실제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Rules for Radicals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서문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 우리는 적어도 최초의 급진주의자에 대한 어깨 너머의 인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모두를 급진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급진주의자,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최초의 급진주의자가 누구냐. 그거는 바로 기득권의 반기를 들고 매우 효과적으로 행동하여 적어도 자신의 왕국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루시퍼다라고 대놓고 이제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냥 뭐 저항의 표현이지 않냐라고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약자를 위한다라고 망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하면서 늘 약자들을 위하는 척을 하죠. 그럼 이들이 정말 그렇게 약자를 위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마르크스가 삼촌이 위독해졌을 때 엥겔스한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 개가 죽으면 나는 위기를 모면할 걸세. 유산 상속의 걸림돌이 되었던 자가 아프다니. 엥겔스는 또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유산 상속의 걸림돌이 되었던 자가 아프다니 축하하네. 얼른 죽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3월 8일에는 엥겔스한테 또 이렇게 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어. 90살 먹은 처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지 뭔가. 아내는 유산으로 100파운드 정도 받을 걸세.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죽었을 때에도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늙은 여자보다는 내가 아직 세상에 더 필요하지 않겠나. 유산을 상속받으러 트리에로 가야겠네. 라고 자신의 가족에게 대해서조차도 일말의 인정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약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고 속으로는 정말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대놓고 사탄을 추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인격이 정말 그런 약자를 위하는 그러한 인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장 앞장서서 선두에서 이 공산주의를 일으키려는 자들과 또 이들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 이들이 보여주는 광신성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공산주의는 이단 종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밀로반 질라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은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이 회심? 신앙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완전 그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 5개의 이 발전 단계에서 말하듯이 공산사회가 반드시 도래한다. 이거가 법칙인데 이거를 우리만 알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게 이제 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선교를 나가고 하는 것처럼 이 계시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들은 공산사회가 도래한다라는 계시를 자기들만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가 완전 거의 종교와 같은 모습을 결국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떠한 중립적인 그러한 사회 이론이 아니라 결국 사탄 숭배자들이 만들어낸 이단 종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 여전히 이제 좌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마르크스 인격이 안 좋았어. 근데 인격이 안 좋았다고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인격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은 훌륭할 수 있지 않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똑똑한 이론이라면 그러면 그거를 실천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따라서 최초로 공산국가가 된 소련의 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파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2월 혁명이 일어나요. 2월 혁명이 일어나서 이 황제가 차르가 이제 퇴임을 하고요. 그리고 임시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고 해외에 망명 중이던 레닌이 4월에 이제 돌아와서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애당초 그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권력을 반드시 쥐어야 한다.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실천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 말에서부터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평등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평등을 만들려면 누가 그렇게 계속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늘 그 절대 국가에 이 절대 독재자들이 늘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대제에서 레닌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평화, 토지, 빵을 약속을 합니다. 당시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빵과 토지 이런 걸 원했죠. 레닌이 그 마음을 정확히 읽고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 라고만 하는 정치인들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거를 같이 제시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것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레닌은 대중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국회는 이 대중들의 마음을 잃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레닌은 10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볼셰비키가 더 힘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레닌은 체카라는 비밀 경찰을 만들게 됩니다. 이 비밀 경찰은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모든 일들을 혁명 재판소에 회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볼셰비키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공산국가에는 늘 이러한 비밀 경찰 조직들이 있게 됩니다. 그 본질 속성상 권력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닌을 주축으로 하는 볼셰비키, 그리고 이 볼셰비키와 대척점에 있는 다른 군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볼셰비키의 군대가 레드 아미 적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적하는 반대편이 백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이제 내전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700만에서 1200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옆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지를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요. 총 4,700만 명 정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소련인데, 소련에서 이제 3,000명 좀 안 되게 죽었는데 그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이때 죽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볼셰비키는 일당 독재 국가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918년부터 22년까지 레드 테러라고 해서 붉은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볼셰비키의 적을 없애고 노동자들을 자신들을 노동자의 수호자로 포장하면서 이러한 레드 테러를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카에 의해서 학살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만에서 60만 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최초의 첫 번째 노동 수용소가 설립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굴라크라고 불리게 되고요. 스탈린 때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탄압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용소 하면 흔히 나치의 수용소를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기 이게 이 에포크 타임스 코리아라는 미디어에서 한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에 의하면은 실은 히틀러가 여기 와서 배워갔다라고 합니다. 수용소가 나치의 산물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노동 수용소야말로 공산국가의 수용소의 원조이다. 전 러시아 정보총국 요원이자 역사학자 빅토르 스보로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히틀러도 게슈타포를 파견해서 노동수용소 건설 경험을 배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히틀러가 오히려 배워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고 1921년부터 1922년까지 볼셰비키 대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농업 인프라가 많이 망가졌고, 그런 상황,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는데, 볼셰비키는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수탈에 가깝게 징발을 해간 것이죠. 그래서 곡물을 징발해 가서 군대와 지지자들에게만 보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농민에서는 저렇게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물론 당대에 기근이 있을 수 있겠죠. 자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거는 분명 인재인 게 분명한 것이, 한 30년 전쯤에도 러시아에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볼셰비키의 이 징발과 수탈로 인해서 여기서는 그거의 10배 해당하는 5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인이 나타나게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자기 동생을 잡아먹은 아이의 모습이다라 그러고, 여기도 사람을 잡아먹고
죽은 사람의 신체 일부이고요. 그리고 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만 해도 굉장히 정말 너무 악한데 이 본인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래놓고 이 위기를 핑계로 해서 교회의 재산까지 몰수를 합니다. 아래는 레닌이 정치국에 보낸 메모인데요. 굶주린 지역의 주민들이 인육을 먹고 있다. 수천은 안 되더라도 수백 구의 시체들이 거리에 깔려 있다. 지금 바로 우리들은 교회의 보물들을 무자비하고 야비하게 차압할 수 있고 반드시 차압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재산도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3년 가면은 노멘클라투라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귀족이에요. 귀족. 왜 공산국가 보면 항상 최고 독재자가 있고 이와 함께 콩고물을 공유하는 그러한 계급이 있잖아요. 이 독재자가 자기 맘대로 하려면 이 사람들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를 자기 맘대로 시키려면 콩고물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콩고물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이 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노멘클라투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탈린 때 더 확고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봉건제의 신분제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자본주의 보면서 너희는 뭐 부르주아 계급 막 욕을 하잖아요. 자유주의에 계급이 있죠. 상류층, 뭐 중산층, 하류층이 있지만 그렇지만 자유국가에서는 내가 하류층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소비에트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공산국가에 태어나면 나는 하류층이면 나는 평생 하류층인 것이죠. 본인들도 계층이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파를 다 제명을 합니다.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부하린 이런 사람들 다 죽이는데요. 이 사람이 트로츠키이고요. 이 사람은 결국 망명을 하고요. 멕시코까지 망명을 하는데 자객을 보내서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가지고서 머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분홍이라든지 자신의 권력을 이제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32년에서 33년에 또다시 소련 대기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집산화를 합니다. 집단 농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미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이 공산당은 본인들이 이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농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탈을 해서 계속해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20년대의 기근보다도 더 많은 사람 570만에서 870만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7년부터 38년까지 또 대숙청 기간이 이루어지는데요. 끊임없이 죽이죠. 계속 죽이는 일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68만 명에서 12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숙청이 정말 너무나 악한 게 그냥 누가 좀 위협이 됐어. 그래서 뭐 걔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걔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쿼터제를 줬다라고 해요. 몇 명을 죽여라. 몇 명을 수용소로 보내라. 쿼터를 줘서 이렇게 숙청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39년 8월 23일이 되면은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고 조약을 맺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비밀 의정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앙 유럽을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를 나눠 갖기로 하고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가 폴란드를 침공해도 스탈린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곧 바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데에 굉장히 큰 지분을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6일 뒤에 또 이제 소련이 폴란드 동부를 침공을 합니다. 서로 나눠 먹기로 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히틀러가 결국 소련까지 침공을 하죠. 그러면서 소련이 이제 당시 독일과 싸우고 있던 연합군에 들어가면서 결국 순정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독일에 있던 포로들이 있잖아요. 포로들이 들어오는데 이 스탈린이 얼마나 편집증적이냐면은
포로 경험한 것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들을 처형을 하고 또 강제 수용소에 보냅니다. 끊임없이 죽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동유럽을 공산화시키는데요. 어떻게 공산화를 시키냐? 우리나라의 이 김성주, 김일성을 이 소련의 꼭두각시로 세웠던 것처럼 친소 정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비밀 경찰을 이용해서 반공 세력을 숙청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선거를 조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자노프라는 사람인데요. 스탈린의 비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자노프 and the Damnation of Stalin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탈린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그거를 세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지금 부정선거랑 너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열심히 투표를 해도 개표 조작기로 이거를 조작을 해버리니 지금 이 부정선거의 이 뿌리 그거는 부정을 해서라도 내가 권력을 탈취하겠다라는 이 사상의 뿌리로 올라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파시스트 유대인 위원회를 또한 숙청하는데요. 이거는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유대인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도 이제 잠재적 반역자다라고 의심을 해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파시스트라고 비판을 할 수 없는 거죠. 지들도 죽였는데 우리가 비판하면 몰라. 지들은 왜 비판을 하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련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을 거치고 나서 1949년 10월 1일에 중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9월 27일에 1차 전체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인민민주독재랑 민주집중제를 국가 운영 기본 정신으로 채택을 합니다. 인민민주독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다수 인민에게는 민주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의 적인에게 대해서는 독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북한에서 이제 헌법 8조를 보면은 북한이 사람 중심의 사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김정은을 따르는 사람만 이들에게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용어로 해보자면 그 김정은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민주를 하고 그 사람의 적, 김정은의 적에게는 독재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촛불 국민은 국민이고 촛불이 아닌 사람들, 보수 국민에 대해서는 보수 국민에는 이제 다 적폐라고 몰아세우는 것 이런 거가 결국 민주 독재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요 이 인민민주 독재 이거를 아예 중국 헌법에 명시를 해놓고요 중국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민주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주라는 것은 마오쩌둥이 생각하는 그 민주 그 공산주의 계급 의식을 가지고서 중국 그 공산 지도부의 지시를 열렬하게 따르는 이 상태 이것만이 이들에게는 민주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것은 레닌이 말한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공산당원 모두는 자유롭게 우선 토론을 하게 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토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여전히 권력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론이 결정되고 나면 일사불란하게 그 당론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민주집중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떤 당을 보면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49년 10월 1일에 중국이 건국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50년부터 53년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인해 전술로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131만 명이 사상 60만이 죽고 71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전쟁에 참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좋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국공내전을 하면서 국민당 쪽에 있던 군인들을 대거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너무 많아져. 군인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을 없애야 했어요. 군인을 없애야 했고 그리고 국민당 사람들은 의심스럽잖아.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좀 사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정치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진반운동이라고 해서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는 그러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100만에서 240만이 처형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부패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산반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막 부패를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격해지고 그리고 이 결국 부패의 원인을 자본가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본가를 핍박하는 오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1956년, 57년에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는 말을 이제 이 마오쩌둥이 들고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꽃이 피듯이 다양한 사상이 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생각을 말해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 마오쩌둥이 무서우니까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 이제 한두 명씩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부를 비판하는 막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처음에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다 잡았다, 일망타진한다라고 하면서 걔네를 다 반우파 운동으로 해서 50만 명을 또 노동 수용소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막 그 반대편을 잡으려고 굉장히 좀 악한 음모를 꾸민 것 같은데 이 마오쩌둥은 이거에 대해 뭐라고 하냐, 이거를 양모라고 합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은 나쁜 목적으로 몰래 꾸미는 계략이지만 양모라는 것은 좋은 목적으로 공공연히 꾸민 공공선의 책략이다라고 하면서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약진 운동이 펼쳐지는데요. 당시 이제 스탈린이 죽고 그 후계자가 우리가 이제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이 그러면 우리는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면서 약진을 하는데 그냥 약진도 아니고 대약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뻘짓들을 벌려요. 삽질을 하는데 첫 번째 삽질은 무엇이냐면 인민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농업을 집산화하는 거예요. 집단 농장을 만드는 것이죠. 다 같이 모여서 하면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이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거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당연히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농업 집산화를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간부들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산주의의 이상, 모든 거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이상을 위해서 뭐 밥도 같이 먹어요. 밥도 같이 먹는 거, 뭐 식당이 같이 있는 거 좋은데 멀리 사는 사람 같은 경우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갔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민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농업 생산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뻘짓은 무엇이냐면 토벅고로예요. 이 토벅고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용광로입니다. 이게 이제 마을마다 있는 용광로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 산업화를 하려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같은 그런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약진을 해야 되잖아. 지금 당장 영국을 따라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이런 용광로를 만들고 각자가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농기구들 이거를 이제 녹여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철과 제철소에서 만든 철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정말 뭐 완전 불량품, 그래서 뭐 쓸래야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철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노력이 또 소용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두 번째 뻘짓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4의 운동을 합니다. 아까 이제 농업을 집단화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오가 뭐라고 하냐. 쥐랑 파리랑 모기랑 참새 얘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얘네를 없애야 된다. 얘네가 병충해를 만들고 그리고 뭐 쌀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참새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5천만 참새들이 해마다 300만 인민이 먹을 양식을 훔쳐먹는다.
5천만 참새를 박멸하면 300만 인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참새는 인민의 공적이다. 모든 참새를 잡아 죽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포스터가 붙고 초년 대원들은 참새를 모두 잡아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또 하는데 이 참새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참새가 2시간 정도 날면은 날개에 힘이 빠져서 땅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때 얘네를 잡을 수 있으니까 얘네를 끊임없이 날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진과 깽가리를 치면서 이제 얘네가 놀라서 날아가면은 이 청년 대원들이 나와가지고 막대기를 막 흔들면서 절대 앉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많은 참새를 죽여서 이렇게 참새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참새를 죽인 것까지 좋아. 그런데 참새가 쌀을 먹기는 하는데 쌀을 먹을 뿐 아니라 얘네는 이제 메뚜기 같은 이 병충해들도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참새가 다 죽어서 이제 메뚜기 떼가 미친 듯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벼가 더 없어지게 되었다는, 그래서 또 다른 이 뻘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기근이 또 여기도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4,500만 명이 죽습니다. 나치가 죽인 유대인이 600만이었죠. 4,500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에 의하면은 미출생자까지 합하면 한 7,600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오가 너무 뻘짓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마오라 해도 이제 좀 위신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덩샤오핑, 류사오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영향력을 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 다시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이제 홍위병을 대동을 해서 선동을 또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동하냐.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 요소가 공산당 중국 사회 곳곳에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모든 것들, 모든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모든 것들이 말살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을 해요. 왜 중국이 막 우리 거 다 자기네 거라 그러잖아요. 김치도 자기네 거고 뭐도 다 자기네 거고. 왜 그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이 모든 문화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자격지심,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뺏어가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문화를 말살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하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수십만에서 2천만 명이 사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오쩌둥의 시대가 가고요. 덩샤오핑이 나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반인륜적인 덩샤오핑 시대 때도 반인륜적인 사건이 있었죠. 천안문 사태입니다. 당시 이제 이 덩샤오핑과 함께 개혁 개방에 앞장섰던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사람들이 추모하는 행렬을 천안문에서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권이 유혈 진압을 한 것이죠. 그것이 천안문 사태이고요. 중국이 정확히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뭐 4,000명, 7,000명, 10,000명 정도 죽었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도 이때까지 자유를 외치고 했던 사람들이 학습을 한 거죠. 아, 절대 안 되는구나.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정치를 그냥 외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쩌민 시대가 되는데요. 장쩌민 시대 때에도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파룬궁 탄압인데요. 파룬궁은 이 중국의 심신수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뭐 요가 같기도 한 저런 건데 이 사람들이 파룬궁을 굉장히 막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이것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또 탄압을 합니다. 수십만 명 이상이 불법 투옥됐고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학대로 사망을 하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장기 이식을 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그냥 빼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룬궁 관련해서 많은 이 인권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영상 나올 텐데 좀 한번 잠깐 볼까요?
I am a doctor. And I've spent 30 years helping and saving patients.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spend 10 years of my life investigating how doctors killed innocent human beings. My name is Wang Zhiyuan. I got my medical degree from the 4th Military Medical University, Aviation Medical Department. After graduation, I had a long career in aviation medicine. I was a chief aviation physician and served as a board member of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Military Aviation magazine in China. I was also a member of the first National Military Medicine Committee in Chin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95 and started doing research in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On March 9th, 2006, a news report changed Wang Zhiyuan's life. According to two Chinese news outlets in the US, the Epoch Times and NTD-TV, two witnesses had testified there was a concentration camp in Sujiatun, China. Thousands of Falun Gong practitioners were imprisoned there, and their organs were harvested by doctors. My ex-husband and I worked in this hospital from 1999 to 2004. I want to apologize on behalf of my ex-husband because he was a neurological surgeon who had harvested organs from these Falun Gong practitioners. I heard from my ex-husband that most of them had strong bodies. When their organs were harvested, they still had breath. After their organs were harvested, their bodies were thrown directly to the incinerator without any trace left. My ex-husband made requests not to perform these kinds of surgeries, but he was not allowed to make this decision.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무 길어서. 네. 그리고 중국은 그 이후에도 소수 민족들, 위구르 민족이라든지 티벳에 대해서도 이러한 장기 적출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고 시진핑이 되면서 시진핑이 주석 임기를 철폐하고 지금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았을 때 마르크스주의는 실제로 실천을 보았을 때도 굉장히 악한 결과만을 내었다.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권력은 집중되고 정말 소수의 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자유를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신체 자유까지 장기까지 적출당하는 그러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이제 좌쪽에 있거나 작용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극좌 문제이지만 근데 극우도 문제지 않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왜 안 되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왜냐하면은 극좌에 이제 공산주의가 있고 극우에 파시즘, 나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시즘, 나치 이거는 공산주의와 똑같이 그냥 극좌다. 그냥 서로 그 공산주의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안에 일어나는 권력 분쟁처럼 그냥 그 분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파시즘, 나치 얘네를 극우 파시즘, 우린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거에 이제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는 모든 계급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근데 너희는 계급을 인정하잖아 라고 합니다. 옆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무솔리니의 The Doctrine of Fascism이라는 글인데요. 여기 보면은 파시즘은 계급 투쟁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회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가 밖의 개인이나 집단, 그러니까 국가 밖의 사회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국가 안에 사회 계급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은 이 계급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다르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국제주의야. 우리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염두에 두는 건데, 너희는 니네 국가 하나에만 집중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너희랑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거냐면, 그거는 니들이 말한 이론이고요. 그거가 실체가 됐을 때는 결국 파시즘과 똑같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얘네가 계급을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노멘클레투라라고 하는 계급이 생겼잖아요. 공산주의를 실천하면은 계급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도 계급이 생겨. 파시즘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계급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뭐 국제혁명이야.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라고 했는데 실제 이 소련이 이 공산화를 했을 때 밑에 다 위성국가를 두고 자국 위주로 했죠. 지금 중국도 자기들이 가장 위에 있고 중국 밑으로 헤쳐 모여이지 자국을 먼저 생각하지 뭐 국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실천을 한 거를 보았을 때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일 뿐 아니라 노벨 경제학을 수상받은 하이에크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받은 하이에크인데 이 사람이 노예의 길에서 무엇이라고 예약을 하냐면요.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달한 단계이다.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공산주의가 실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파시즘은 공산주의의 실천이다. 인 거죠. 공산주의가 실천되면 그거는 결국 파시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치즘이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극자인 근거들을 더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치즘이라는 것은 내셔널 소셜리즘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본인이 1941년 2월 공개 연설에서 민족 사회주의, 즉 나치즘과 막스주의는 같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시즘의 창시자인 무솔리니도 사회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열렬한 사회주의자였고요. 본인도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근데 무솔리니가 변하는 거 그거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나 금전적 이유보다는 언제나 사회주의자이고자 했던 자신이 어쩌다 보니 그냥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아까 말했잖아요. 결국 자국을 먼저 생각을 해요. 국가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이 중국몽을 꾼다라고 하지만 한족 중심이잖아요. 다른 인종들 차별하고. 사회주의자 결국 그냥 권력 나한테 다 헤쳐모여가 되는 건데 거기에 그냥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전체주의의 본질이 그냥 드러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치당의 강령인데요. 25개조 강령인데요. 보면은 그냥 공산주의랑 똑같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국가는 모든 인구를 원래 부양해야 한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국가가 모든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번 보면은 불로소득의 철폐와 지주를 타도한다. 그리고 12번 보면 이득의 회수를 요구한다. 13번 보면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고요. 대기업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노령연금의 대폭적인 강화를 요구하고 대규모 소매점의 즉시 공유화 그리고 공익 목적의 토지 무상 수용법 제정 지대 징수 금지 토지 투기 제한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 설립과
국가와 의회, 조직 일반에 대한 절대적 권위 요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공산주의가 하는 것과 다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얘네들의 공통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개인의 인권, 개개인의 사유재산, 개개인의 평화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자인 것이죠.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도 인권, 사유재산, 평화를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면 스탈린의 인권일 때, 스탈린의 자유재산이고 스탈린의 평화일 때, 히틀러의 인권, 히틀러의 사유재산, 히틀러의 평화일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특정 집단만의 인권, 사유재산, 평화가 강조되는데, 그런데 모두의 개개인의 사유재산, 인권, 평화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이것이 이 대척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되려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외부 권력의 힘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좌파라고 하면 평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짠 평등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끌고 나가야 돼. 강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가 커져야 되는 것이죠. 맨 오른쪽에는 정부가 없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무정부가 돼야 될 것이고, 가장 정부가 강한 거, 권력이 집중된 거, 이거가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인 것이죠. 여기도 법은 존재를 합니다. 나치도 아까 법이 존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극도로 자의적인 법인 거죠. 히틀러를 위한 법인 거고, 스탈린을 위한 법인 것이고, 마오쩌둥을 위한 법인 것이죠. 그들의 말이 곧 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중간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죠.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자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그러한 체제인 것이죠. 개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이 나의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이 외부의 강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나한테 이 필요 이상의 권력을 요구할 수는 없을 정도로 작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자의적이지 않은 법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에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느 지역에서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보편타당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더 이상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원래 그래야 마땅한 그러한 이 자연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질서가 결국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가 이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여긴다.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자명하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거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 행복 추구는 사유재산을 가질 그러한 권리입니다. 그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왜 그런지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천부 인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향하는 거. 요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국부들이 나라를 세운 그 건국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그 옆에 이제 뻗어나가 있는 것들은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할 때, 나한테 득이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는데 근데 이것이 나한테 해로워. 그러면 언제든지 저쪽으로 가는 이거는 이제 이 기회주의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이
가치지향, 대한민국 미국의 건국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떠한 선택이 나한테 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옳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테마로 잡고 있는 통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통일 비용이 들어. 그러면 이제 기회주의자들은 통일 비용이 드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자유민주주의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그게 나한테 통일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모든 인간이 천부 인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위대한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막상 이제 너 대한민국이야 북한이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많은 기회주의자들 당연히 다 대한민국 세력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대한민국 편이지만 아직 여전히 이 기회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더 옳은 가치 쪽으로 우리가 계속 끌어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회민주주의는 베른슈타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결국 망할 것이다, 내부 모순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른슈타인이 보니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모순이 생겨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발전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가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서양의 이 많은 이 좌파 정당들이 다 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이 사회민주주의는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좌쪽으로 갈수록 결국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더해 저거를 더해 라고 이 자의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한테 뺏어서 쟤한테 줘. 그 선택들이 매번 이제 자의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작용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상급식, 무상교육 하고 나면은 계속 무상을 더 하게 되지. 국가 재정을 계속 더 낭비하게 되지. 이거를 역으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흐름을 막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너무 작용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늘 쓰는 전법인 것 같은데 늘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굉장히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합니다. 전 그 중에 하나가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복지라고 하는 것, 이거가 저는 그냥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블라디미르 레닌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원출처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많은 뉴스에서도 뉴스 기사들에서도 이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그러한 어구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이 복지라는 거 결국 이거는 그냥 세금을 많이 뜯어내게 되고 결국은 그냥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페이비안 협회라는 데인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는데 그런데 요새는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의 설립자인 시드니 웨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 때 소련을 방문을 했고요. 그러고 스탈린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침투 정책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계획을 사회주의를 완벽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의 사상에 주입할 뿐 아니라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사상 속에도 동시에 주입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 폭력 투쟁의 방식이 아닌 침투 전략으로 이제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본인들의 이 사상들을 굉장히 이 영국 깊이 뿌리내리고 온 서구 가운데 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버나드 쇼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극 작가인데 이 사람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거를 썼고요. 그리고 그 피그말리온이 오드리 헵번이 주연인 My Fair Lady로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페이비언 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고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소득의 평균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빈곤은 금지된 것이다. 당신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거주하고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배치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품행과 근면함이 이런 대우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명되면 당신은 부드럽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대중문화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굉장히 오래 집권을 했었죠. 그런데 이들의 지도사상 이 페이비언의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오막시즘, 문화 마르크시즘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문화, 사상, 교육에 침투해 오고 있죠.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든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이러한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모든 것을 비판하라라고 했죠. 그거를 정말 최선두에서 교육계에서 해온 것이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정말 이 내부에서 내부 침투해서 정말 이거를 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정말 세력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네이키드 커뮤니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의 45가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전략인데요. 1961년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하고 있냐? 이들이 여기서 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보았을 때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공존을 미국이 수용하게 해라. 즉 미국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련과 이 공존을 해야만 한다.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가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인상을 받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했고 미국이 그러는 사이에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폭로를 하고 공존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 걸 증명하고 과다 지출, 과잉 생산, 과도 경쟁을 통해서 즉 힘의 우위를 통해서 결국 소련을 무너뜨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가짜 평화 속에서 공존을 하는 거 그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산당을 불법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전복적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첫 번째 수정헌법에 따라서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내란을 일으키는 거가 아니라면은 그런 국가 전복을 위한 약간 사상들을 나누는 모임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국보법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두 주요 정당 중 하나 또는 둘을 장악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치인들 보면 저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스파이 짓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에 정말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약간 공산주의 아니야라고 하면서 사상 검증하려 하면은 사상 검증하냐라고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을 부리고 메카시즘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이제 사상 검증하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거가 이제 당시 이 메카시라는 의원이 이제 누구누구 공산주의자다 폭로를 했었던 거죠. 너무 많이 이 폭로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간첩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실제 간첩이 있었거든요. 로젠버그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들은
소련한테 당시 소련이 핵무기가 없었는데 소련한테 핵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소련은 쉽게 미국을 쫓아와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메카시가 당시에 이제 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지목을 했던 사람 중에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실제로 소련한테 미국의 그 비밀 문서, 외교 비밀 문서를 제공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장악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를 장악하는 거, 교과서에 당의 이념을 담는 거. 미국 요새 교육 굉장히 이상하죠. 뭐 어릴 때부터 뭐 성은 너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라고 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언론에 침투하기. CNN 같은 엄청 큰 방송, 완전 좌파 방송이죠. 그리고 음란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검열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음란물들이 막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 기준을 허물고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6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가 자연스럽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침투시켜서 드러난 종교를 사회적 종교로 대체하기. 자유주의 신학도 굉장히 만연해졌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나 다른 종교적 표현을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없애기.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교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교회는 정치에 대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죠. 미국이나 우리나. 그리고 미국 헌법을 불신하기.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헌법 계속 뭐 잘못됐다, 헌법 계속 바꿔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모든 개개인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보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을 담고 있는 이상 그 바뀌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헌법은 굉장히 간결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뭐가 사족이 들어갈수록 자의적인 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번 보면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불신하기.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승만, 박정희 계속 악마화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을 제도적으로 불신하고 난잡함, 이혼을 장려하기. 이혼이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아이들을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데려가서 자기들의 그 사상으로 주입을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았고 다음 요거는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판적 이론들, 이거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건데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46년에 대구 폭동이 있었는데요. 이 좌파 쪽에서는 이거를 또 굉장히 좀 미화를 하고 뭔가 시대의 아픔이다라고 하면서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이 스티코프 비망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스탈린이 박헌영한테 지령을 내리고 이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김일성 옆에 있는 사람. 박헌영한테 지령을 내리고 박헌영이 다시 지령을 내려서 일어난 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잔인했는데요. 우익 인사들을 학살할 때 눈알을 빼고 피부를 벗기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우고 산채로 묻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죽음, 시체를 가지고 좌파들이 선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들의 전략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콜레라로 죽은 시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의대 학생이 이 콜레라로 죽은 시신을 가져와서
이게 경찰총에 맞아 죽은 시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좌파들이 어떻게 이 죽음, 시신 이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 역사 가운데 선동을 해왔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김지아 시인이고요. 좌파 쪽 시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미네르바입니다. 이 이명박 때 이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에 갔었던 사람인데요. 이 김지아 시인 그리고 미네르바가 감옥에 갔었을 때 좌파 쪽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와서 자살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너희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겠다. 막 그 탄압 속에서 죽은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상대 정부를 더 악마화할 수 있잖아요.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의 아들인 표병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강의에 따르면은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와서 그 뭐 너희 삼촌인가? 돈 공작금을 많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가 그 안에서 자살을 해달라라고 엄마가 그렇게 자살을 강요를 했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좌파가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계속 선동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그 죽음으로 미화되어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전태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태일 하면은 이제 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분신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류석춘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전태일 평전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 건데요. 전태일 같은 경우 1년 만에 월급이 1,500에 넣어서 3,000원이 됩니다. 1년 만에 월급이 2배가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7,000원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재단사까지 가면 지금 총 1년, 2년, 4년, 뭐 5년, 뭐 5, 6년이 됐는데 5, 6년 만에 1,500원에서 월급이 23,000원으로 10배 이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착취가 우선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태일 평전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전태일이 이제 내가 이 노동자들의 이 아픔을 알게 됐는데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내가 뭐 대학을 안 나와서 아는 게 없어서 나한테 이제 대학생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또한 그냥 이 사람의 삶을 더 그냥 비극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냥 장치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까 봤었던 사울 알렌스키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 Rules for Radicals 그거의 이제 한글 번역본인데요. 이거의 추천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알렌스키를 직접 만났었대요. 그리고 이 알렌스키가 커뮤니티 오르게나이저를 이제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티 오르게나이저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훈련을 전파를 하는 거죠. 이 훈련을 받은 학생들 2~3명이 팀을 이루어서 서민들의 수많은 삶의 현장에 투입되었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의 목소리와 울음소리를 수록하였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까 그 커뮤니티 오르게나이저 이들은 이제 이 마을 곳곳에 가서 본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사람을 이제 만드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선동인 거죠.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의식화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세뇌에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한 수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가 1976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전태일 찾아가서 그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그러니까 대학생 친구가 없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그러한 이 분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러한 어떠한 뭔가 그 좌파적인 이 뿌리 깊은 사상들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양국주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당시 운동권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소 알렌스키를 말합니다. 지역 사회 이론을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의 최측근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요체는 잠자는 민중을 깨워 리더를 양성시킨 후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인물이 그렇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을 아니야 라고 했더니 분신할 때 곁에 있었으니까요.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지요. 좌파 목사들이 그런 사상을 갖도록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옆에 대학생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또한 제주 4.3 폭동을 또 일으킵니다. 이거는 50 총선거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월북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쟁 보고서를 손수 작성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4.3의 목적에 대해서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거를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진영에서는 뭐 그런 막 폭동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 묘사를 하죠. 그리고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이거를 먼저 시작을 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들이 이 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란을 먼저 일으킨 것이고 그 진압 과정 가운데 피해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이 군 안에도 반대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있었다라고. 박진경 중경 같은 경우 부하가 남로당이어서 이 부하가 사살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그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 만큼 더더욱 누가 문제의 발단을 먼저 제공했냐, 그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순 반란이 또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제주 여수에 있는 부대한테 제주 4.3을 진압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지창수 남로당 계열 군인이 그거에 반대하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지창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3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요. 그리고 제1대대장 김한령 대위 등 장교 20명도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합니다. 이 또한 누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25 이후에는 이제 북한도 이렇게 무력으로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남 공작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공작원을 사용을 해서 조봉암을 포섭을 하고요. 이 사람이 조봉암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진보당을 창당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국보법 위반으로 처형이 되고요. 사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뭐 몇 년 전에 명예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쪽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저쪽에서 선생님, 선상님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회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2020년 5월 19일 주간조선에서 발표한 이 구소련 문건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의 진보당이란 소위 합법 정당의 설립을 지원했고 1956년 남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봉암 후보 측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 정권이 대남 공작 방법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바꾸면서 각종 방법으로 침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중심으로 좌경 이념 서클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로당 잔존 세력들이 혁신 청년단체, 이러한 학생단체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5.16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또 이제 각종 침투, 무력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김신조 이런 사람이 와서 박정희를 암살하려 하고, 그리고 문세광 이란 사람이 박정희를 저격을 했는데 결국 유경수 여사가 피살이 됩니다.
근데 이 유경수 여사가 피살될 때 저 얼마 전에 영상을 봤거든요. 혹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들? 아, 그래요? 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내가 피살돼서 실려 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끝까지 그 하던 연설을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공가사를 굉장히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약간 그 트럼프가 그 이번 총 귀를 스치면서도 fight, fight, fight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있지만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도끼 만행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미군을 이제 도끼로 북한이 와서 살해를 한 사건이었고요. 이러한 각종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1차 인혁당 사건이 발견됩니다. 인혁당은 이제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데요. 그런데 이 난파 간첩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증거가 이제 많이 확실히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혜종이란 사람만 3년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이제 경미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좌파 쪽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정말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았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증거가 좀 없다 보니까 막 이거에 대해서도 막 그런 거 없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포섭됐었던 박범진 전 의원이라는 분도 이것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병직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김문수 장관님을 이제 이 전향시킨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분 본인도 이제 좌파였다가 이제 이 넘어오신 뉴라이트의 이제 시초와 같으신 분인데, 이분도 인혁당 그거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1968년 통역당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한과 연계된 대규모 지하 조직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도 이념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고요. 당의 최고 목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인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영복입니다. 이 사람의 이 글씨체가 처음처럼의 글씨체죠. 이렇게 이 지도 이념을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밝힌 당에 들어가 있던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하였었죠. 그러고 나서 뭐 난민전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요.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가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같이 했던 것 연루된 것 같은 부분이 나와서 수사를 하려 하는데 정승화가 계속 수사를 방해를 합니다. 본인이 진술을 했던 것까지 찢어버리고, 그래서 이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12.12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5.18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전두환이 탱크로 시민을 죽였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되게 막 약간 어두컴컴한 막 노래와 영상 뭐 틀어주고 묵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왜 전두환이 그 시위한 사람 죽일 거면 광주에서만 죽였을까? 다른 데도 탱크로 밀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늘 민주하다라 그러고 뭐 다른 얘기하면은 뭐 다른 얘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전두환 엄청나게 나쁜 사람 막 뭐 다들 막 잡혀가가지고 막 고초당하고 있고 이런 것만 나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전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들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이제 뭐 근데 그 무장 봉기했던 사람들도 뭐 있잖아라고 하시는 거여서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의심을 가져볼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우선 교도소 공격입니다. 당시 이제 이 시위대가 정말 그냥 뭐 전두환에게 항의를 하기 위한 거라면 그냥 뭐 거리에서 시위하면 되죠. 굳이 왜 교도소에 가서 간첩이 있는 이 교도소에 가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 계엄군을 공격하냐라는 거죠. 이거 대법원도 이거는 공격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1997년에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현 전 교사 전투발전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1995년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요. 무전기를 통해 북괴가 광주에 있는 수개의 고정 간첩망에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을 시키라는 요지의 지령을 내리는 것을 수차 들었으며 본인이 직접 들었다라고까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진술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북한이 관련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의문도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고 이제 무기고 탈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민이 이런 무기를 탈취한 사진도 있고요. 서울지방검찰청이 1995년에 진행한 이 조사 진술에 의하면 24단 지휘 차량 인솔되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지프차 등 지휘용 지프차 14대를 탈취당했는데 라고 하고요. 24단이 지휘 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군수 문자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인용 지프차를 탈취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본인이 군인인 척을 했다라고 해요. 내가 지프차 타고 왔는데 군인인데 지금 급하게 와서 뭐 군복을 못 입고 왔나? 아무튼 뭐 그런데 지금 이 군사 물자 징발해야 되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징발을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이제 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95년에 진행한 진술조서인데 그게 아니라 5.18 당시에 실제로 올려졌던 보고 바로 밑에 보면은 아까 14대 탈취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고에도 14톤 피탈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2명 부상당했다라고 위에 되어 있는데 여기도 2명 부상, 1명 실종, 여기도 1명 실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와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충분히 의심하고 정말 무기고 탈취가 있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에서 희생자가 2,000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신고한 사람은 200명이 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광주 유공자 되면은 뭐 혜택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안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86세대인데요. 60년대에 태어나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각종 단체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전학년 삼민투라는 걸 만드는데요. 대표 인물이 김민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사람이죠. 송영길이 이제 나와서 소나무당 만들었나요? 그리고 김영춘, 이 사람은 문재인 때 장관을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985년에 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데 핵심 의제가 5.18 진상규명이에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광주 학살에 대해 책임지라. 도대체 미국이 왜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왜 미국이 책임이 있는 건지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1986년 되면은 이 주사파가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해요. 이 86세대 민주주의 민경우라고 하는 분, 민경우라는 분, 이분은 이제 범민련이라는 이적 단체에서 있다가 재범 간첩이 되신 분이에요. 2번이나 간첩 혐의로 이제 형을 살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향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당시 뭐 서울대에서만 정말 이 연행될 각오를 하면서도 시위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뭐 매일 1,000명 정도는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이렇게 위수김동, 친지김동 하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87년에 전대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적단체로 구분되는 한 총련의 전신이고요. 87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전원이 NL계입니다. NL은 종북주사파이죠. 1기 의장은 이인영이고요. 이인영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나라를 북한에 들어 바치겠다라고 했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기 의장은 임종석이었고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죠.
그리고 이 임종석은 당시 임수경을 북한에 밀입국시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께 전투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전투적으로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투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길 원한다. 이거는 다 이 북한이 말하는 방식의 통일이죠. 그리고 45년간 민족에게 범행을 저질러온 미국 놈을 몰아내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살려준 나라죠.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싸워준 고마운 나라이죠. 그리고 아직도 외세에 억압받고 있는 조국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89년이면 88 올림픽을 하고 나서죠. 우리나라 이미 경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때인데 왜 우리가 외세의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좌파에서 맨날 뭐 이제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이제 보수 쪽을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 본인들이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서른종 씨 라는 사람을 안기부 프락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구타를 해서 폭행을 해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북한을 추종했던 세력이 전대협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정치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9년에는 김영환을 또한 북한이 포섭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강철서신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사파 사상을 널리 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체사상파에 대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철, 김영환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전향을 했다라고 해요. 보수를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이 황장엽 씨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장엽 씨가 이제 남한에 오면서 본인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김일성, 김정일이 이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본인이 생각한 주체 사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김 씨 일가만을 비판하는 거지 이 사람은 본인이 만든 그 주체 사상에 대한 신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체 사상은 결국 그냥 공산주의인 거죠. 이 사람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세계 민주화 운동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 이념당을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이념당의 당원은 민주주의 이념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도 이념에 끊임없이 충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 조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모체와 같이 여기고 당 조직에 끊임없이 충성해야 한다. 공산당에 충성하는 그냥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중심 철학 원론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거는 모두 이 황장엽한테는 개인중심 민주주의예요. 근데 황장엽은 이 개인중심 민주주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개인중심 민주주의를 극복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인간중심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주체사상이고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운동권이었다가 전향했다라고 이제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 하태경, 뭐 김영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이 황장엽과 계속 생각을 같이 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대화라는 이 책을 보면은 정례적 강의, 토론회 외에도 김영환, 황기용, 최홍재, 이광백, 허현준, 하태경 씨 등을 비롯한 북한 민주화 핵심 그룹 100여 명이 중심이 돼서 정기적인 강의,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공개 강의는 황장엽 선생의 서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황장엽을 계속 선생님, 황장엽도 선생님이라고 하죠. 왜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주체 사상파를 구분을 해보자면 범민주당 계열의 뭐 임종석, 이인영 이런 사람이 있고 통진당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보수 표방 이거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황장엽, 김영환 이런 사람들 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체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면 각
각종 좌파 단체들이 생깁니다. 본격적으로 진지들이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민변이 만들어지고 전교조가 만들어지고요. 민혁당이 만들어집니다. 김영환과 이석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석기는 이제 이 북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민노당 장권을 장악하고 나중에 통진당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대협의 후신으로서 한총련, 요것이 이제 한총련인데 딱 봐도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한 단체 같아 보이죠. 이적 단체로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민노총이 또한 생깁니다. 민노총이 생기면서 대기업까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해외로 공장을 다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자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들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IMF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그 정교조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위에 단독 진보당 요거 누르면은 나올 텐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began to pay attention to forced organ harvesting in China. Israel and Taiwan passed legislature prohibiting organ transplant trips to China. However, this is yet far from enough. In China, the killing machine has been functioning for more than a decade. A few condemnations and a few protests are not enough to stop it. Once a person is involved in this killing machine and enticed by such incredible amounts of money, not just Falun Gong practitioners, but anyone, it's only a matter of skill. In 2016, Wang Zhiyuan and his team continued to investigate. April 19, 2016, Gao Yixi, a Falun Gong practitioner in Mudanjiang City, Heilongjiang Province, was illegally arrested because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첩과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대중 정부 때 넘어가 보면은요, 언론이 굉장히 작용화되고, 노무현 정부 때 뭐 1심의 사건 이런 것이 있고,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이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이석기 아로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도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 국가 기관 시설을 폭파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모의한 내란 선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의 정체라는 책에 기반을 한 건데요. 전 공안 감사인 고영주 변호사님이 감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우선 문재인은 아까 말했던 신영복,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북한을 추종하는 것 같은 리영이, 이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죠. 2018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본인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통성을 무너뜨리죠. 주진호라는 사람을 역사박물관장에 임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결의한 유엔 결의문을 뭐라고 왜곡하냐면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라고 왜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 또 보면은요, 율리아 사상 같은 경우 국민주권의 원리를 아예 인민주권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중에서 미래 비상교육 시마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민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 주사파, 운동권 이 사람들이죠. 민주당 사람들,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이런 사람들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리고 문재인의 청와대에 있던 임종석, 아까 임수경을 북한으로 입국시킨 사람이었죠.
그리고 조국은 PD 계열이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각종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빅라켓을 형성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정교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러한 사람들이 이 빅라켓을 형성을 하고, 이들이 결국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우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국보법 폐지 를 추구를 하죠. 계속 노무현 대통령 과거의 국보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 체제 전쟁이 심각한 나라에서 국보법을 없앤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배 의원 포함해서 21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나갔던 촛불 집회 보면은 뒤에 사람이 이제 국정원 해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려 연방제를 추구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고려 연방제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공산주의 혁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넘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 촛불이라는 것이 왜 공산주의 혁명이냐. 아까 말했던 민병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재범 간첩, 2번이나 간첩해서 2번 형 살았던 사람인데, 전향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원래 이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도 뭐 화염병을 던지려 했대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인터넷에 우리 촛불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가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화염병 던지면 이제 사람들도 뭔가 되게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촛불을 드니까 마치 선의 세력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에는 장갑차 일부가 여중생을 깔아 죽였다. 장갑차가 일부러 여중생을 깔아 죽였다. 안 죽으니까 후진해서 터트려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 검증을 해봤더니 이 장갑차여서 이게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피해자의 아버지조차 단순한 교통사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우병 이미 너무 유명하죠. MBC에서 막 계속 쓰러지는 소를 보여주면서 광우병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광우병 걸린 게 아니라 관절을 다쳤던 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프로를 만든 작가를 압수수색했더니 출범 100일 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으려 했다라는 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 촛불 같은 경우 JTBC가 이 태블릿 PC 이게 최소한 거다라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뭐 박근혜 뭐 연설문을 막 고쳤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국과수 검정을 해봤더니 최서원 씨 거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한 편집 기능 같은 거가 아예 없었고, 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촛불 집회를 주동했던 그 단체들이 뭐냐면 여중생 범대위, 광우병 대책위, 박근혜 퇴진투쟁본부 이런 데인데요. 그런데 시위를 컨트롤하는 종합상황실은 민노총 건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무적 역할은 민노총, 정교조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노총, 정교조는 이 좌파 단체들이 장악을 한 단체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위들이 있었는데 이거의 소재는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친사회주의,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의 주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의 실체는 실은 공산주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을 추종하던 자들이 이제 종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중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안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초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계를 초월한다. 한계를 초월한 무제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전쟁 개념, 규범, 법, 윤리, 기초 전쟁 수단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딱 하나만 그대로 남겨놓고, 그거는 뭐냐면 전쟁 본질, 상대를 제압하는 거,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기존의 군사전뿐 아니라 뭐 외교전, 네트워크전, 심리전, 밀수전, 마약 범죄전, 법률전, 경제대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몇 가지를 보자면 마약전 다 뭐 아시죠? 막 미국으로 마약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피폐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마약 판매로 본인들은 이익을 얻고 그리고 기술전 같은 경우 뭐 이제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막 기술 같은 거 다 빼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여론전 너무 그냥 잘 알고 있는 거고 법률전 이제 각자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자학원은 언어, 교육, 문화 교육 기관이라고 본인을 보장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그거를 통해서 계속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있는데 이 저자가 중국 공산당 위원회의 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공자학원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130여 개의 국가에 오성홍기를 꽂는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다 중국이 먹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공자학원이라고 했는데 정작 공자는 비하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미화해요. 보면은 오늘날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정년퇴직 후 마르크스를 만나러 가며 이르기까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대신에 이거를 마르크스를 만나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완전 마르크스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보면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의 구세주임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중국 교재 이 공자학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을 뭐라고 하냐? 항미 원조 전쟁이다. 미국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원조하기 위해 온 전쟁이다라고 공자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차이나타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이제 뭐 연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내보내 정착시키면 그것이 바로 중국 것이 됩니다. 미국, 캐나다는 우리 중국이 거주할 강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뺏어야 합니다. 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중국인의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언제 중국의 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것이었대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백인을 생물학전을 동원해 선별적으로 백인을 말살해야 합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뭐 그리고 뭐 1대1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종중 세력이 없냐? 종중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왜 중국에 새 인사를 보내냐고. 그리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중국몽이라는 것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 반대해서 이제 중국 위주의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도대체 왜 중국 위주의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 되냐고.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거는 결국 이승만의 미의회 연설 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6.25 전쟁을 끝나고 국빈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연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워싱턴 제퍼슨 링컨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나도 그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정신, 미국 건국정신 그것이 아까 이 가치 지향,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치를 지향하는 그 세력이다라고 했잖아요. 핵심 코어가 되는 우리 건국정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세계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이 원조를 해준다면 한국의 전쟁터에서 미국 병사들이 필요 없게 될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은 공산 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 세력이 있어. 공산 세력이 따먹든 자유 세력이 따먹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미국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유세계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도와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우리 또한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결국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자유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에 병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못 살았지만 이제 이 오히려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만큼 우리나라가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평화 공존. 이거는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그냥 도강량의 전략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북한 그리고 북한과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가짜 평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우리가 가짜 평화를 따라오는 동안 북한은 핵을 개발을 했고 계속 무기들을 개발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이 값싼 평화 공존 이거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승리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자유 시민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길, 그거는 평화롭지 않은 때에 평화를 애타게 소망하는 방법이 아니고 소련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서 극악무도한 세계 정복 노력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악의 힘에 굽실거리고 유화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길은 세계의 세력 균형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움직여서 설사 그들이 전멸 무기를 소유하더라도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승리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승만의 진짜 멋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 이거는 단지 내 나라 한국 잘 살자 이거가 아니라 전 인류의 천부인권을 위한 길이다 라고 여기서 천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50만 명의 한국 청년들의 최고 목표는 인간의 자유, 이 남한 땅만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 공산 치하에 놓일 위기에 있는 저 북한 사람들의 자유까지 그거를 우리가 얻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인의 자유까지 우리가 그거를 얻어내야 한다.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자유세계 연대가 필요한 거죠.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우리 힘만으로 미국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세계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 북한을 넘어서 자유 중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승만의 위대함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이때가 언제죠? 한 50년, 55년 뭐 그쯤 되려나? 그때 여기 보면 우리가 중국을 찾아오지 못하는 한 자유 중국을 만들지 못하는 한 자유 진영의 궁극적 승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때부터 이승만은 그거를 다 내다보고 있던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드러우면 이들의 이 평화 공존 정책에 그냥 함께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세계를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걸기합시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인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 선양되었고 그 후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로는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연방 수호를 위한 투쟁을 주저하지 않았던 에브리엄 링컨에 의해서 다시 주창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그거는 결국 이 대한민국 건국정신, 미국 건국정신, 그거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왜냐, 그것만이 정말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천부 인권, 그냥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 자명한 그것을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때그때 기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빚어지고 자족과 책임과 독립정신,
갖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쪽에서 말하는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결국 겉으로는 평등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그냥 시기, 질투, 무책임인 거죠. 내가 책임지기 싫은. 다시 말해서 이 좌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그냥 내 죄성대로, 내 재성대로 마음껏 살아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방향, 그거가 결국 저는 좌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누구한테 기대려 하지 않는,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